네, 안녕하십니까. 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어김없이 이제 월요일날 저희 찾아왔습니다. 야인시대 1부 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부터 강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금산 전문가님이 강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야자타임 1부 저부터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그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화끈한 그런 구석도 좀 있었고 사실 그 조용한 가운데 또 변화가 있었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이제 안철수 테마주가 크게 급등을 하고 그런 흐름이 보였죠. 여타 거래소나 다른 코스닥 종목들은 조금 그 반면에 조용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개별주들이 좀 올라오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대개 이제 올라온 거는 정치 테마주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장 흐름을 잠깐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을 제가 잠깐 하면은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요약을 하고 그리고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2월은 일단 좀 효과가 없다라고 그러죠. 하지만 1월 효과는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 FOMC 건이라는 건으로 해서 미리 좀 앞당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1월 효과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벌써 선행이 되고 있다. 이런 유의 말씀을 이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그러나 코스닥 종목이 과거에 1월 달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사실 오르고 대부분 올랐어요. IT 바이오, 다른 섹터까지 다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은 선별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까다롭게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면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지금 이제 1차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1차 금리 인상을 했을 때부터 주가가 튀는 것이 아니라 되게 좀 흔든 다음에 2차 금리 인상 정도는 좀 돼야 그때야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지수는 좀 힘이 날 수 있다. 이런 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 이거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근데 키포인트는 조용할 때 잡는 게 역시 최선이다. 네, 이런 요약을 갖고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사 한 가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기사 한번 볼게요. 네. 자,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보신 얼굴이죠? 네, 안철수 씨인데 이제 안철수가 아니라 강철수랍니다. 강철수. 오늘 신문 기사 잘 보셨을 거예요. 안철수 씨 하면 그 2대8 가르마 아닙니까? 근데 2대8 가르마이긴 한데 머리를 좀 더 빳빳하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 머리 두발 형태로 짧게 좀 치고요. 좀 뭔가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창당하겠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이 다는 아니지만 주도주 되는 것들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안철수 씨 하면 좀 새로운 면에 그 강점이 있죠. 새로움의 강점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그 확고한 유의 발언을 좀 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고 일단 개헌 지지선 정도 그러니까 여당이 200석은 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나온 것이 오늘 발표를 한 것이 안철수 씨의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이따가 뒤로 미루고요. 코스닥 상황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황. 자, 코스닥 상황은 그렇죠. 뭐 항상 12월에는 처졌다가 1월에 올라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예년부터 그래왔죠. 근데 이번에는 좀 틀려요. 네, 이번에는 D+한 11일째부터 움직였죠. 여기 막대 파란 겁니다. 그죠? 맨 밑에 파란 거.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FOMC 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대주주 양도세가 많이 되면서 그것이 미리 매물로 나왔다가
선취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서 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상황이 12월에는 별 볼 일이 없다 이 측면을 나타냈고요. 1월 효과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상황을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 예, 코스피는 결국 이제 그렇게 봐야죠.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과거에 어땠었느냐 패턴을 봅니다. 자, 2004년도에도 있었지만 에너지 소재, 동그라미 한 부분이죠. 에너지 소재 이런 쪽이 역시 요즘 힘이 강하죠. 순서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1개월 정도는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3개월 정도 소재 산업재 에너지, 6개월 제약 바이오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꼭 이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대개 이런 순서라는 것을 과거 경험을 보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미국 경기가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경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이 더디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기가 천천히 오른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때의 흐름과 유사하게 순서는 적용이 되겠지만은 상당히 느리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미국 경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 1월 효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네. 자, 다음 화면에서 1월 효과. 네. 자, 대개 과거에 1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했죠. 2012년, 13년, 14년, 15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파란색입니다. 계속 코스닥이 1월 달에 시세를 냈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은 틀리다. 과거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같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다. 차별화돼서 움직일 것이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단서를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에서 체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때요? 코스닥 업종 구성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죠. IT나 건강관리나 경기재가 너무 시총 비중이 커졌어요. 많이 커졌다. 밸류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높아졌다는 얘기는 더 오를 여력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덜하면은 차별화되고 올라가는 폭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건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헬스케어 쪽이 좀 내리죠. 그리고 IT 쪽이 전 세계적으로 예전만 못하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처지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차별화돼서 소수만 오르느냐. 두 번째 이유는 다음 화면에서 확인이 됩니다. 네. 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가 보세요. 2015년 현재는 퍼 측면에서 코스닥이 한 15배 정도 전년도보다 한 20% 더 위로 올라와 있다. PBR 같은 경우도 1.94배다. 전년도보다도 7.2%포인트 정도 더 높게 올라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높기 때문에 밸류가 코스닥 같은 경우 다 같이 오르기는 좀 난해하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논리고 그 다음 근거를 좀 제시를 한다면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신용잔고가 물론 줄긴 줄었어요. 정점보다 줄었죠. 근데 작년 말보다는 9,600억 정도 아직 높다 이겁니다. 이런 부담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 매력이 어떠냐 이걸 봐야 되겠어요. 자,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예전보다 어때요? 좀 높죠? 높은 수준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가 그거는 밸류적으로 좀 위쪽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니까 그만큼 옛날만 1월 효과만큼은 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코스닥이 1월 효과가 나오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차별화돼서 확실히 그때 맞는 이슈의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또는 실적이 확실한 것들이 올라가거나 그렇죠? 뭐 그런 패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좀 시원찮을 때 소강 상태일 때는 정치주들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4월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틈새 시장을 형성할 개연성이 높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주 쪽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선거가 이렇게 계속되죠. 선거가 계속됩니다. 한 5년 전에는 동시에 있었죠. 이번에는 내년도 총선, 내후년도 대선입니다. 연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된다.
선거 전에 선거주들이 안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펀더멘탈은 형편없지만 그런 시장의 조류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자, 국회의원 선거 공고 나왔죠. 다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네. 여기다가 뭐가 껴야 되겠어요? 이제 안철수 신당이 껴야 되겠고, 또 천정배 신당. 그렇죠? 끼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다당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정 체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되게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지만은 일정보다도 그때그때 나오는 인물들의 활동이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건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건을 더 앞으로 잘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안철수 관련주 보죠. 안철수 관련주 쭉 있습니다만 오늘은 안랩, 써니전자, NPK 이런 쪽들이 좀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돼서 움직이죠.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도 좀 까다롭다. 반기문 테마주 볼까요? 김무성 테마주. 자, 아무래도 문재인 테마주는 조금 처지겠죠. 지금 현재는 좀 처진다고 보고 너무 많습니다. 사실 반기문 테마주도 많고 김무성 테마주도 많지만 그러나 시세는 흔들거리지만은 저점 고점은 높아져요. 이 뭐 높아지는 거 우리가 매력을 안 느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몰빵 투자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기문 씨는 뭐 자격이 좀 안 되고 고령이지만 1위란 말이에요. 여론조사 그건. 그리고 김무성 씨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여당 후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안랩, 써니전자 오늘 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랩 차트 한번 세부적으로 볼게요.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안랩이 2011년도에 크게 급등을 했죠. 잠깐 올라온 게 아니죠. 계속 올랐어요. 흔들흔들 거리면서. 그러나 이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고 지금은 그렇진 않죠. 이때는 대선 총선이 동시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때만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가 항상 크게 터질 때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거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정이 왔고 내려갈 때 못 견뎌서 팔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가 좀 연속적인 것이 앞으로 나오겠느냐.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호재가 나왔을 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안랩 현재 차트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총선주나 대선주나 선거주 매매하실 때 포인트는 어디에 두냐면 오늘 이제 안철수 씨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해서 창당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재료가 바로 나올 수 있느냐. 이슈의 연속성을 항상 보셔야 돼요. 지금은 당장 안 나옵니다. 2월 달에 창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일 오전 정도까지 갔다가 흔듭니다. 그죠? 1차 상승했다가 2차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흔든다 이거죠. 호재에 흥분하시지 마시고 연속성을 항상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상한가 폭이 30%로 확대됐잖아요. 하루 만에 급등하는 거예요. 이러고서 이틀째 급등해서 종가가 끝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래량 체킹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역시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하튼 그런 측면들을 현실적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선거주는 조용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 맨 처음에 제가 이번 강의에 첫 번째 나왔던 그 결론 있죠? 그거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가보면은요. 그 부분에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 조용할 때 결국 매집을 해야지 시끄러울 때 매수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선거주 투자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수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금산 전문가님에게 바톤을 좀 넘기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 두 번째 이제 강의를 하네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제가 삼성의 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삼성의 위기를
무엇으로 돌파할 것인가? 저는 삼성그룹이 지금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그룹이 위기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지금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삼성전자의 우리가 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순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013년도에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이 제가 매출액을 말하지 않고요. 영업이익을 이야기하지 않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기 순이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이 30조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 23조입니다. 현재 지금 3분기까지가 15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 순이익, 이 수익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거 삼성전자가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면은 그 나머지 삼성그룹도 다 똑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주의 지금 3분기까지의 단기 순이익을 놓고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1조 3천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단기 순이익이 지금 381억입니다. 삼성 SDI가 지금 2,571억이고요.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합병을 했죠. 2조 7천억 가까이 되고요. 삼성중공업은 적자 1조 1천억입니다. 제가 금융권 빼고요. 금융권 빼고 제가 비금융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가 단기 순이익을 만들어 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참하죠.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이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면 삼성은 저는 이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이기를 지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카 대전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스마트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의 선우맹우 교수가 사실은 스마트카라는 이 내용을 썼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LG입니다. 가운데가 삼성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현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하고 그다음 LG그룹이 지금 이 스마트카 대전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체계의 판도가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체계의 판도가 저는 스마트카에서 저는 체계 판도가 저는 바뀐다고 봐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지금 삼성그룹의 지금 신성장 동력 저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카 요 전장 부품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이 전장이라는 뜻은요. 이 전장이라는 것은 요거 전기 장치의 준말입니다. 전기 장치의 준말이 전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 껍데기만 빼고요. 자동차 타이어하고 껍데기만 다 빼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전장 부품입니다. 그 다음은 바이오 산업인데 오늘 여러분들 그 인천 송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제3공장 오늘 기공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가 돈이 들어가냐면 8,500억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오늘 오늘 기공식을 했습니다. 대통령님도 오늘 참석을 하셨죠. 그래서 삼성그룹은 요 두 가지 쪽에 지금 신성장 동력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지금 반도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 다 따라오고 있죠. 스마트폰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저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중국이 다 따라오고 있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어렵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마트폰 사업부는 저는 메가화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새로운 동력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카라는 것은요, 반도체입니다. 이게 사실은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이 자율주행차라는 것은요, 저는 요 자동차 안에 정보와 통신이 다 망라되어 있는, 저는 가히 제3의 IT 혁명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구글에서 지금 이 스마트카를 지금 만들어냈죠. 만들어내 지구를 25바퀴를 돌았습니다. 거리를 놓고 보면 구글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지구를 25바퀴 돌았는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거죠. 전 그래서 삼성그룹이 스마트카에 뛰어든 이유가 요 IT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삼성그룹은 이 스마트카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스마트카 시장이 그럼 과연 얼마나 크길래 삼성이나 현대차나 LG가 뛰어들까? 요 시장이요. 지금 앞으로 2030년이면 15년 후에는 전 세계 지금 자동차가 2012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 자동차가 10억 대입니다. 10억 대. 지금 1년에 자동차가 판매되는 게 한 8천만 대 정도 판매가 되니까 지금은 전 세계 자동차가 한 12억 대 정도 될 겁니다. 그 12억 대 중에서 4대 중에 한 대가 스마트카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이내에 약 요 시장이 60조 정도 되는 시장이 펼쳐집니다. 요 60조라는 요 시장은요, 이게 10년 뒤에 자율주행차에서 나오는 요 매출액이 지금 60조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1년 매출액이 200조 가까이 됩니다. 현대차의 1년 매출액이 80조 가까이 됩니다. LG전자의 1년 매출액이 6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LG전자의 1년 매출액하고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저는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자리 보시면 지금 스마트카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현대차, LG가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해외 업종인 구글, 애플, 벤처, GM, 테슬라. 지금 IT의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뛰어들었고 애플이 뛰어들었고 구글이 뛰어들었습니다. 아마 제 판단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KT나 SK텔레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KT나 SK텔레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KT나 SK텔레콤 쪽은 통신 쪽에서의 강자니까 통신 쪽에서 하나의 저런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불보듯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앞에 제가 요 스마트카의 10년 후에 제가 전망을 해보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10년 전에는 2005년도에요. 삼성전자의 매출액이요. 50조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에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50조에 불과한 기업이에요. 200조 넘어가잖아요. 그때 다 여러분들 휴대폰이라는 거,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국민당 하나씩 다 가질 줄 아마 여러분들 몰랐었잖아요. 그 1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스마트카 사업의 승패는 저는 대기업의 지행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R&D 투자 안 해가지고 몰락한 기업이 핀란드의 노키아가 몰락했잖아요. 미국의 모토로라가 몰락을 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개발하지 않고 나서 다 몰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도 이런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저는 이런 게 몰락하지 않는 기업이 저는 몰락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런 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카라는 것은 향후 저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삼성그룹의 지금 전장 부품 기업들입니다. 자, 삼성 SDI는 배터리 쪽이고요. 사실은
이 스마트카라는 것은 전기차 위에 있는 겁니다. 전기차를 기본으로 까는 거니까요. 삼성 SDI가 배터리 쪽이고요.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모터, 통신 모듈, 센서, 여러분들 무선 충전, 차량용 MLCC, 그 다음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량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CID나 계기판이나 HUD 같은 것을 생산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쪽을 삼성전자가 지금 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현대차에서 나온 EQ 900 시리즈 보셨죠? 에쿠스하고 제네시스의 중간 형태입니다. 가격이 한 7천만 원에서 적게는 7천만 원, 많게는 한 1억 2천만 원 가는 이 EQ 900 시리즈 잘 보시면요. 그게 자율주행이라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를 딱 일정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침범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일단 경고등이 울리고요. 요 벨트 있죠. 벨트가 떨리는 겁니다. 벨트가.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대차에 일단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단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한 3% 정도의 초기 단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은 저는 요 스마트카의 요 시장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1부는요,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